치매 노인이 또 왜 저래요? 날카로운 말이 등 뒤에서 박히듯 꽂혔습니다. 이 나이에 뭘 치료해서 뭘 하겠대? 그냥 방에 누워 계시지. 답답하시겠어요, 할아버지. 근데 이 나이면 뭐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오전 9시 12분.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원, 1층 복도. 바닥엔 벚꽃잎이 몇 장 흩어져 있었고, 회색 바닥 위로 휠체어 바퀴가 끼익,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틀을 통해 은은하게 비치며 바닥의 사선으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빗줄기 위로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이름은 김용태, 83세. 은빛으로 빛나는 커트머리, 단정히 접힌 갈색 카디건, 회색 면바지와 오래된 로퍼. 무릎 위에는 양손이 포개져 있었고 표정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눈동자는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모두 담아낸 듯한 그 눈빛에는 지혜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안정감 있게 무릎 위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료 요청을 한 지 1시간 4분째.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 없으면 병원 못 가신다니까요. 복도 끝에서 핑크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껌을 씹으며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실까? 진짜 민폐야. 한 손으론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얼굴엔 지루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분 아침에도 계속 똑같은 말 반복했잖아. 보호자 없대도 자꾸 병원 보내달래.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피식 웃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치료해서 뭘 하겠대? 그냥 방에 누워 계시지. 시간도 돈도 아까워. 그 말에 둘은 고개를 맞대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늙으면 나 진짜 못 챙긴다. 아휴, 솔직히 이런 분들 케어하는 거 진짜 감정 낭비잖아. 김용태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길들여진 침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되 판단하지 않는다. 관찰하되 서두르지 않는다. 의사로서 평생 자신에게 다짐해온 말이었습니다. 내 앞에 식판은 툭 하고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김도 다 빠지고 말라붙은 반찬. 쌀밥은 반쯤 흩어져 있었고 숟가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다 해줘야 하나요? 그녀가 남긴 말은 쿡쿡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찢어지고 있었죠. 멀리 지나가던 보호자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또 저 할아버지야? 저 할아버지 좀 유명해요. 혼자 계시고 치매도 심하다고 하던데. 잠시 멈춰선 그녀는 간호사 쪽을 힐끔 보며 덧붙였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고 자꾸 밖에 나가겠다고 하신대요. 진료 요청도 혼잣말처럼 하신다던데. 그 말에 옆에 있던 보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좀 꺼려하나 봐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솔직히 관리도 더 어렵다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눈만 움직여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간호사가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답답하시겠어요, 할아버지. 근데 이 나이면 뭐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귓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마치 눌러붙은 먼지처럼 아무리 털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태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내면에서 일렁이는 슬픔과 분노가 마치 바다 깊은 곳의 파도처럼 잠시 움직였지만 표면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머리, 고급 패딩, 손엔 명품 쇼핑백. 박노식 보호자님 오셨네요. 멀리 있던 간호사 하나가 먼저 알아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내 두세 명이 빠르게 걸어와 옆에 섰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핑크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의 자세가 곧게 펴졌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저희가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상태 좋으시더라고요. 방 청소는 조금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깔끔하지만요. 한 간호사는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구겨 넣었고 다른 간호사는 웃는 얼굴로 보호자의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안내했습니다. 따님이 어제 전화 주셨던 거 저희가 바로 조치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원장님이랑 잠깐 상담 도와드릴까요? 단 몇 분 전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 기저귀나 갈고 계시죠라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유니폼, 같은 얼굴. 그러나 상대가 보호자라는 이유 하나로 말투는 낮아지고 웃음은 부드러워졌고 걸음걸이까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김용태는 이 모든 변화를 깊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나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죽이 헤어진 오래된 가방 안에 검은색 명함 지갑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다시 조용히 가방을 밀어 넣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가방 끝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호흡 사이로 마치 바다가 밀려오듯 기억들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 그가 여기 있는 진짜 목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지만 때로는 계획조차 마음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씻지 못한 채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약은 투명 봉투째 바닥에 툭 던져졌고 목욕 요청은 지금 시간 없어요. 오후로 미뤄드릴게요라는 말로 일축됐습니다. 어르신, 또 망상하시는 거 아니죠? 병원 간다고 하셔놓고 기저귀만 갈고 끝나겠다. 이래서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은 곤란하다니까요. 복도 반대편에서는 환자 이름이 아닌 저쪽 치매 한 분이라며 서로를 부르는 간호사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방 안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했지만 여긴 좀 더워야 어르신들 뼈 안 시리죠 하며 웃고 넘어갔고 물티슈로 얼굴만 닦아주는 걸로 씻긴 처리가 끝났습니다. 수면제를 잘못 복용해 멍한 상태로 앉아있는 이에게는 치매니까 저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그 앞에서 아예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고 불쑥불쑥 들썩이는 울분이 조용한 복도에서 내 심장과 함께 박동치고 있었습니다. 진료 요청하시려면 보호자부터 부르시라니까요. 간호사 한 명이 내 얼굴 앞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고압적이고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긴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잖아요. 치매 노인분들 놀이터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목을 움켜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없이 휠체어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 속에서 껍질 하나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치매 조기 진단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걸, 이 요양원에 들어온 것도 이 실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걸, 그리고 곧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김용태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던 것도 멈췄습니다. 때가 오면 진실은 물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는 인내심의 대가였고 그 인내는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인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특별한 사연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지금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는 겉보기엔 단지 말이 느리고 반응이 더딘 노인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내 무릎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고, 도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83세, 서울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12년간 뇌신경 구조와 기억회로 그리고 치매의 조기 진단 알고리즘을 연구했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는 수천 개의 MRI 영상을 분석했던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고 눈에는 수많은 환자와 마주했던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강의실을 걸어 다니던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귀국 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치매정책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고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보건소 체계 안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인간은 사라져선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강연장에서, 연구소에서, 그리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나는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을 위한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은 내 이름으로 완성되었고 수많은 언론은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치매계의 이순신,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 1순위, 새벽까지 불 밝힌 연구실, 끝없이 분석한 데이터, 수없이 만난 환자들의 얼굴.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치매를 3년 일찍 발견할 수 있게 했고,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 3년의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지시하는 삶보다 현장에서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정치란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는 믿음이 내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느 날 병실 한복판에서 내려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당신 곁을 두고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뇌출혈, 갑작스런 발작, 그리고 한 번 잡았던 손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아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B-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간호사들은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때 내 허리에 걸쳐진 청진기의 무게가 세상 모든 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 무너져 내리는 듯 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일렁였고 차들의 소음은 마치 먼 바다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억을 살려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작 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모든 의학적 지식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구소의 열쇠를 반납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내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어가 빠지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가 같은 페이지를 세 번째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했을 때,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하나둘 체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라 말했지만 나는 의사였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MRI 결과지를 들고 창가에 서서 내 뇌의 해마 부위가 미세하게 위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의 반사광에 비친 내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초기 치매의 시작입니다. 진단을 받은 날 비가 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우산을 펴는데 어떤 색 우산을 들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웃었습니다. 평생 남들의 기억을 연구했던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만든 치매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사의 가운을 벗고 환자가 되어 내가 설계한 제도의 약점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내가 받은 상장들, 언론 인터뷰 사진들, 치매 환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만들어온 시스템이 과연 진짜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그녀가 항상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당신은 논문에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나는 환자의 눈에서 사람을 봐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집한 데이터, 요양원 실태조사 보고서, 그리고 내가 만든 치매 관리 시스템의 설계도. 화면 속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책상 위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나는 문서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잠입 관찰 목적, 실제 현장에서의 치매 환자 케어 상태 점검 방법. 치매 환자로 위장해 요양원 입소 기간 최소 4개월, 관찰 대상 간호사 태도, 약물 투여 방식, 식사 품질, 프라이버시 존중도. 리스트를 작성하다 문득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 머리를 굴리던 중 눈앞에 창밖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치매 환자의 기억처럼 희미하게 번져가는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진실을 중요시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평생 써온 만년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CCTV 접근 코드와 긴급 연락처가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4개월 후에 열어보세요. 그전에는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치매 진단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증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명료했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의사가 적어도 다른 이들의 존엄성은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당신이 어떻게 잠입하려고요? 박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요. 비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을 선택한 거야. 내가 직접 시스템은 설계했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곳이니까. 경기도 광주 외곽,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 요양원은 내 이름을 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2년간의 은둔 생활로 미디어 노출도 줄었고 백발의 수염까지 기른 내 모습은 TV에 나오던 김용태 박사와는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소 당일 나는 마지막 변신을 했습니다. 비싼 안경 대신 오래된 돋보기를, 맞춤 정장 대신 구겨진 카디건을, 명품 구두 대신 낡은 로퍼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투와 자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빠르고 자신감 넘치던 말투는 느리고 중간중간 머뭇거리는 어조로, 항상 꼿꼿했던 자세는 약간 구부정하게 말이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김용태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서요. 혼자 입소하려고 합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직원은 잠시 초췌한 모습의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감지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곧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랑 진단서 주세요. 요양원 입소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김용태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서요. 접수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진단서 주세요.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진단서는 완벽했습니다. 사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MRI 검사를 받았고 미세한 해마 위축이 발견됐으니까요. 신경과 의사였던 내가 직접 관여한 진단서였습니다. 서울 명문대병원 신경과. 정확하네요. 물론 정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30년간 일했던 곳이니까요. 진단서의 모든 의학 용어와 검사 수치는 내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진단서였죠. 입소 허가됐습니다. 규칙 설명은 어차피 잊어버리실 테니 보호사가 매일 알려드릴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분명히 초기 단계라고 적혀 있는데도 이미 그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의심 없이 치매 노인 김용태의 변신은 완성되었습니다. 내밀었던 서류를 그는 대충 훑어보더니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내 손에 떨림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그는 떨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공감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도요. 보호자 없으시면 비상연락처는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의 상황엔 병원에서 알아서. 그리고 월 비용은 자동이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존경받던 김용태 박사가 아닌 그저 서류 한 장 더 처리해야 할 치매 노인으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뭐, 괜찮으실 거예요. 치매 초기면 아직 몇 년은 스스로 지내실 수 있을 테니. 보호사님, 301호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간단히 치매 노인 김용태로의 변신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단지 노인이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관리되는 그저 치매 환자일 뿐인 단지 나이가 많고 말이 느린 노인이니까요. 요양원 첫날 내 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평생 연구했던 기억의 가치,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내 방 서랍 속 노트에는 모든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날짜, 시간, 담당자, 식사 내용, 간호사의 말투, 약이 던져졌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노인을 대할 때의 눈빛, 밤마다 작은 독서등 아래서 나는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질 때면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시스템의 맹점을 찾아내기 위한 증거였으니까요. 치매니까 기억 못해요. 밥 식어도 그냥 드세요. 병원요? 보호자 없으면 그냥 누우세요. 기적이요? 바빠요, 기다리세요. 그 말들이 복도, 식당, 샤워실에서 울렸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처럼 그 말들은 항상 어디선가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그러나 항상 냉정하게, 무심하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며 수저를 떨어뜨릴 때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에도. 침묵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복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이 실험은 끝날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참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숨참기를 하듯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지만 오늘 아침 9시 12분부터 10시 20분까지의 1시간 8분은 선이 넘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진료 요청, 무시, 모욕적 발언, 식사 던짐, 귓속 조롱, 그리고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해요. 치매 환자가라는 결정적 모욕 시계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내 인내심은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시간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껍질처럼 감싸고 있던 내 인내심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복도로 돌아온 후 서랍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옆에 검은색 명함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펜을 들어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결심했다. 나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 국가치매정책기획단 단장, 대한치매내과학재단 이사장, 신경과 전문의 김용태 박사.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손가락으로 명함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정체성과 책임을 담은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지갑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곧 때가 온다. 이젠 내가 말할 차례다. 기록만 해오던 시간은 끝났다.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에는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치매는 병일 뿐이지 낙인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도 존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수십 년간 연구실에서, 강단에서, 정책회의에서 외쳤던 그 말들. 이제는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 불편한 진실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 곧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무기력했고, 누가 진짜 침묵의 권력을 휘둘렀는지를.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복도에는 여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침묵이 깨지기 직전의 그 순간,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새벽 3시 47분, 요양원 3층, 301호. 조용한 복도를 가르며 쿵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 그 빛 아래 모든 것이 푸르스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복도 끝, 어둠을 뚫고 새어나오는 미세한 희뿌연 불빛. 그 안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김용태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미 2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랍 속 노트에 적은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요양원 3층 6인실 303호 병실의 문틈 사이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내 방은 복도 맞은편 301호. 불면증으로 2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던 참이었습니다. 301호와 303호는 보호자가 거의 오지 않는 어르신들만 모아둔 병실이었습니다. 6개 병상 중 5개가 차 있었고 그중 침대 가장 구석에 있던 박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의 손가락 움직임이 천천히 흐르는 물결처럼 보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절박한 손짓이었습니다. 왼팔은 침대 프레임에 꺾인 채 걸려 있었고 다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이마에 맺힌 식은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김용태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어이쿠 거칠게 가빠지는 숨. 바닥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이는 손. 박노인. 잠시 후 들어온 간호사 1명. 하지만 단 한 번의 확인 없이 이불을 툭 덮고 나가버렸습니다. 분홍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의 그림자가 벽에 들이우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무거웠고 한숨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옆에 쓰러진 노인을 잠시 내려다본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이불을 노인 위에 대충 덮었습니다. 또냐? 진짜? 그녀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방을 나가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그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사라졌습니다. 응급보고 없음, 기록 없음, 처치 없음, 김용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움직일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3시 47분. 이 시간은 그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광경도.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식당은 분주했습니다. 쟁반 부딪히는 소리, 식기 놓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바닥에 금빛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고 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고 갔습니다. 식판 옮기는 소리, 스프 퍼붓는 소리, 휠체어 밀리는 소리. 그 사이로 333호 노인이 다리를 절며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허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간신히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또 침대에서 굴러내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치매 있으시잖아요. 꿈이라도 꾸셨나 보죠? 간호사의 목소리는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냉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노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손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치매 때문에 답답하네요. 그 옆에 있던 간병인이 식판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세요. 또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그녀의 말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고 눈빛은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기계적인 동작으로 음식을 노인 앞에 밀어놓은 후 곧바로 다음 환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가 봤어. 누가 나 쓰러진 거 봤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가락은 주먹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게 나왔고 그 말 사이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어르신, 착각이시죠? 치매 약 더 세게 처방해서 드셔야겠네요. 오늘도 망상이 좀 더 강하시네. 간호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그 말에 몇몇 다른 간호사들이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 소리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엔 낮은 웃음소리들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흘낏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피식 입꼬리를 말았습니다. 그 순간 김용태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갇혀 있다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처럼 그의 존재감이 식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303호 노인을 향했고 그 눈빛엔 깊은 연민과 확고한 결의가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봤소. 단 3마디.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1000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고 간호사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용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말하듯 흔들림 없고 단호했습니다. 그 시간 새벽 3시 47분 303호 환자가 쓰러졌고 당신은 이불만 덮고 아무 조치 없이 나갔소.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식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김용태에게 고정되었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303호 노인의 가빠진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말에 간호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떻게 놀란 눈,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그녀의 모든 신체 언어가 당황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그녀는 곧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김용태 씨 아니, 어르신. 그 시간에 어떻게 기억하세요? 치매 진단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눈은 김용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손은 앞치마의 주름을 계속 펴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은 자신 없다고 하셨죠? 말도 자주 반복하시고요. 다른 간병인이 덧붙였습니다. 아마 꿈꾸셨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 그러나 김용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뱉었습니다. 말이 느린 것과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문제요. 그의 말은 화살처럼 정확하게 간호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셨고 303호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용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검정색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 속에서 꺼낸 태블릿은 최신형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파란 빛으로 밝아졌고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김용태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숙련된 솜씨로 움직였습니다. 이 요양원의 CCTV 시스템. 그는 그 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와 파일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김용태는 그중 특정 폴더를 열고 시간대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정보를 훑어내렸고 손가락은 정확히 원하는 파일을 집어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형, 암호화 로그 추적, 72시간 내 삭제 영상, 복원 가능. 그는 해당 영상의 위치와 백업 키를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3시 47분 303호의 모든 상황이 고해상도로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간호사가 들어와 이불만 덮고 나가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방으로 돌아와 가방 속에서 특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입소 전 이미 그는 요양원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두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이었기에 모든 비밀번호와 접근 경로는 그에게 훤히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3시 47분 303호의 모든 상황이 고해상도로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간호사의 무심한 대응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암호화된 특수 메시지 앱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드 레드. 영상 확보. 303호 3시 37분 AM. 진행. 서울 강남에서 24시간 대기 중이던 비서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리 준비된 매뉴얼대로 치매내 과학재단 윤리감사실 소집, 긴급감사기금, 이책, 보건복지부 실버인권국 연락, CCTV 증거 백업까지 모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블릿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김용태의 실루엣이 새벽 햇살에 의해 벽에 비쳤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눈빛은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시간이군. 다음 날 오전 10시 요양원 로비. 몇몇 입소자들이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평소처럼 서류 작업과 약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아침 청소로 반짝이고 있었고 벽에 걸린 큰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로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의 인물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대한치매내 과학재단 윤리감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실버인권국 조사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양시설 조사팀입니다. 그들의 신분증이 공기 중에 번쩍였고 각자의 명함이 접수 데스크 위에 정확하게 놓였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 단정한 머리, 흔들림 없는 시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닥을 보고 숨죽였고 원장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TV 소리만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김용태 박사님 계십니까? 조사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복도 끝 휠체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그 어르신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갈라졌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님?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그분이 바로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 공포, 불안, 당혹감, 다양한 감정이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고 여러 쌍의 눈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김용태를 향했습니다. 김용태는 조용히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은 조금 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용태 박사님이 여기 계셨다고요? 그 질문에 담긴 충격과 두려움이 요양원 로비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그 말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퍼진 그 한마디는 요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마치 가을 낙엽처럼 흩날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휠체어에 앉은 김용태와 그를 둘러싼 3명의 조사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떨어뜨렸고 다른 간병인은 뒷걸음질치다 병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얼룩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상하게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입에 밥을 물고 비웃던 그 간호사, 입술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손가락은 유니폼 주름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그 치매 시스템 만든 그분? 핑크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입을 틀어막고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안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자세는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닥쳐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며칠 전 휠체어에 앉은 김용태에게 답답하시겠어요, 할아버지. 기대할 것도 없으시죠? 라고 귓속말을 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무심한 태도, 냉소적인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김용태의 깊은 눈빛.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층 회의실 오크나무 테이블이 놓인 넓은 회의실.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무늬 형태로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생수병과 유리컵이 각자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조용히 김용태의 태블릿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한 조사관은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를 검토하며 간간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복원된 CCTV 영상, 새벽 3시 47분 303호 낙상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재생되는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고해상도의 흑백 화면이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프레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위에 이불만 덮고 나가는 간호사, 노인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 도움을 청하는 손짓, 그리고 간호사의 무심한 태도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응급처치 미이행, 보고 누락, 기록 위조 가능성 있음. 조사관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목격하신 거죠,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김용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오랜 시간 동안 멀리서 존경해온 대가를 직접 만난 사람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사람의 정확성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그 말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간호사 소환 좁은 상담실, 창문 없는 벽, 밝은 형광등 불빛, 딱딱한 의자. 그 공간은 마치 자백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 앞에 선 간호사. 입술은 마르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핑크색 가운은 이제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가락, 바닥을 향한 시선. 그녀의 모든 몸짓은 불안과 후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신 줄은 치매 환자분들이 망상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유니폼 주름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김용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바위에 흘러온 물이 만들어낸 홈처럼 깊고 명확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사람을 기억력 하나로 판단하고 그 외의 모든 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김용태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이 들어 점점 굵어진 혈관, 수많은 연구 논문을 쓰며 생긴 굳은 살, 평생을 치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던 따스함이 담긴 그 손이 이제는 정의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이 느리고 질문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치매라는 딱지 하나 붙여놓고 사람을 무의미한 존재처럼 다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간호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려는 찰나 김용태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노인들의 눈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했던 의사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지적이었습니다. 눈이 흐릿하다고, 말이 느리다고,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했잖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김용태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주름은 더욱 깊게 보였고 동시에 그의 눈빛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식사도 툭 던지고 약도 말없이 내려놓고 대답이 느리면 못 알아듣는다고 혼잣말로 비웃고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기록해온 모든 기억들이 그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는 간호사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라는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을, 존엄을 한꺼번에 찢어버린 거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고 그 울림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사관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단지 반응이 느렸을 뿐인데 숨쉬는 삶을 그냥 시간 때우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잖소. 마지막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지 간호사의 흐느낌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고 김용태의 깊은 호흡 소리가 그것과 어우러졌습니다. 간호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어와 변명이 무너지고 오직 진실한 후회만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태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고 표정은 아주 오래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말은 쓰러져 있던 노인에게 먼저 하시오. 그 말에 간호사는 더욱 크게 흐느꼈고 조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 요양원 정문 앞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물결, 서둘러 출동한 경찰차들, 굳게 닫힌 요양원 정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단독 치매 노인 취급한 요양원, 알고 보니 치매 정책 설계자였다.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은 심각했고 배경에는 김용태의 젊은 시절 사진과 그가 설계한 치매 관리 시스템 도표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입수 영상 답답하게 왜 이래요? 간호사 발언 논란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 속에서 간호사들의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치매 환자도 존엄을 잃어선 안 됩니다. 김용태 박사 간결한 정장 차림의 김용태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으며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존엄까지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회적 후폭풍 보건복지부 해당 요양원 행정처분 예비시설 지정 복지부 공식 발표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긴급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회의는 실시간 중계되었고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은 연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노인 인권전수조사 착수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관련 예산이 긴급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요양시설에 특별감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모든 요양지원 계약 중단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문제의 요양원과의 계약을 중단했고 다른 요양원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이 파장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요양원 홈페이지 항해 댓글 수천 개 폭주 요양원 홈페이지는 순식간에 항해 댓글로 가득 찼고 결국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연일 상위 트렌드를 차지했습니다. 요양원장, 긴급대면 요청 그날 저녁. 정장 차림의 초췌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온 원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꺼진 뺨, 흐트러진 머리칼은 그가 얼마나 큰 압박 속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제 사직서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며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어깨는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처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진심 어린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용태는 묵묵히 그 말을 들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회의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그간 조용히 당했던 수십 명의 노인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3호 노인의 고통스러운 표정, 식사 시간에 방치되었던 여성 노인의 슬픈 눈빛, 약을 제때 받지 못해 밤새 고통받던 남성 노인의 신음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김용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눈빛 속에서 김용태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 순간들. 요양원의 변화 햇살이 요양원 복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새로 교체된 게시판에는 환자 권리장전이 크게 붙어 있었고 로비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새 CCTV 카메라는 요양원의 모든 공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또 저 할아버지야? 하던 보호자들은 그 앞을 조용히 지나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고 눈빛은 부끄러움과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말없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당에선 간호사들이 박사님,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 라며 허리를 숙이고 청소 시간엔 그의 방 앞에서 정중히 노크합니다. 식기는 더 이상 던져지지 않았고 약은 정중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청소는 더 깨끗하게 이루어졌고 간호사들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용태의 눈에는 이 모든 변화가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다른 노인들을 향해 있었고 그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니까요. 공식 사과식 요양원 정원. 임시로 설치된 텐트 아래 모든 입소자와 직원,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전 직원 보호자 입소자가 모인 자리.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김용태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더 단정했고 눈빛은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이 그에게 다시 한번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김용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수십 년 전 국회 청문회장에서 치매 정책을 발표하던 그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은 그의 외모를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의 열정과 신념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햇살이 그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추며 작은 후광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 모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를 무의미한 사람,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용태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이 요양원이 가진 병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살아온 그는 이제 사회의 병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병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 말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노인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그 박수 소리는 정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 고개 끄덕이는 이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는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는 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요양원 정원.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그의 수트는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자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눈빛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동안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입소자들은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간호사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불손한 태도나 냉소적인 미소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의 휠체어가 지나가는 자리는 마치 공기조차 움직임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위로 김용태의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모든 동작이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문에 붙어 있는 한 장의 공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윤리 교육 의무화 김용태 박사 초빙 강의 예정 장식 없는 단순한 흰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적힌 공지문. 그러나 그 내용은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문 아래에는 모든 직원들의 서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존엄서약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함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그 종이를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느껴지는 공기의 상쾌함이 그를 반겼습니다. 벚꽃은 다 떨어지고 아스팔트 위엔 연분홍 잎들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이 그의 무릎 위에 한 장 내려앉았습니다. 김용태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연약한 꽃잎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냉소적인 태도로 환자들을 대하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는 진정한 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담담한 모습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변화로 느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깊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후 서울 마포. 서울의 번화가.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신 오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한복판,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좁은 건물 2층 외벽에 은은한 금색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버 존엄 교육센터 청동으로 만들어진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는 휠체어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넓게 설계되어 있었고 전면 유리창으로는 밝은 실내가 보였습니다. 이곳은 김용태가 직접 설계하고 개소한 센터였습니다. 전국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매주 윤리교육과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센터 내부는 따뜻한 색조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노인 인권에 관한 포스터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소재의 책상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김용태는 칠판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교실은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이 열정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김용태의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이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매는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교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연필로 받아 적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느린 말, 멈칫하는 눈빛, 반복된 질문 그 모든 것 안엔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칠판에 천천히 존엄이라는 글자를 쓰며 김용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글자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교육 구성 실시간 영상 분석 현장 감정 케어 워크숍 인권 침해, 사례, 시뮬레이션 기억력 약화 환자 대응법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사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교육생들은 그룹을 나누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역할극을 통해 환자의 입장을 체험하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을 공식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했습니다. 센터 벽에 걸린 인증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전국 요양시설 목록과 교육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태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센터 벤치, 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 수양버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작은 연못에는 금붕어들이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은 김용태는 책을 읽다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김용태는 창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앞에 수료 신청서를 꼭 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으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깔끔한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태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낯익은 얼굴. 바로 그날 휠체어 앞에 식판을 던지듯 놓고 귓속에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했던 간호사였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구겨질 정도로 꽉 잡혀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 다시 간호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바닥을 향한 시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느 요양원에서도 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말들이 영상에 그대로 나갔거든요. 뉴스에 공개된 그녀의 모습, SNS에 퍼진 비난의 댓글들, 모든 취업 거절 통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하지만 박사님 눈을 보고 알았어요. 제가 사람을 숫자처럼 기계처럼 봤다는 거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실버 존엄 교육센터 간호사 윤리과정 수료 신청서 구겨진 종이 위에 그녀의 이름과 정보가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변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받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나 책망이 아닌 이해와 수용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았다면 그건 후회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용태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교육의 책임 사례가 될 겁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용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 당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기록할 겁니다. 김용태는 서류를 천천히 접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이 교육과정의 참여 강사로 활동할 겁니다. 제가 강의에 참여한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녀의 표정에 김용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의 김용태, 젊은 시절의 열정 넘치는 교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깊은 반성은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햇살은 그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구원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 도착장. 활기찬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 마중 나온 사람들의 환영 인사,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어우러진 곳. 김용태는 도착 로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용태 앞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렸습니다. 김용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에는 반가움의 빛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와 포옹했고 김용태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감동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듯한 두꺼운 연구서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존엄성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지.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증명하고자 했던 신념이었습니다. 딸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도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게요. 치매를 이해하는 세상 만드는 일 함께 도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눈빛은 아버지를 닮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 역시 의학을 공부하며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기억을 남기는 일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공항을 나서며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딸 두 세대를 잇는 같은 꿈과 비전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는 김용태와 한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김용태 앞에 교육을 수료한 한 노인이 작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저 이거요. 떨리는 손으로 내민 작은 공책.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 하나하나에는 삶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시작 시간, 새끼 식사 시간 메뉴. 나를 잊지 않기. 그 문장은 매일 반복해서 쓰여 있었고 날짜마다 다른 색깔의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비교적 또렷했고 어떤 날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이름이랑 오늘의 목표 감사일기를 짧게 적어요. 이젠 하루 종일 기억 못할지도 모르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용태는 노트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글씨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그가 몸소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뭔가를 외워보겠다고 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박사님 말을 듣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김용태는 조용히 그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고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놓지 않는 노력 안에서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광주의 작은 공원, 저녁 무렵,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공원의 나무들은 석양의 실루엣만 남겨둔 채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 요양원 바로 옆 벤치. 김용태가 휠체어에서 내려앉습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었고 가끔 지팡이의 도움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엔 그와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입소 어르신이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 노인의 실루엣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용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내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석양의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주름 하나하나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세 노인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닌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존엄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의 눈에는 석양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도달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지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새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땅 위에 드리워졌고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혹시 최근 왜 저렇게 느려? 답답하네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던진 적 있습니까? 이 질문은 페이지를 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직접 전해집니다. 단순한 수사적 페이지를 넘어 당신의 마음속으로 직접 전해집니다.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물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빠른 세상에서 누군가의 느림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기억력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과 태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기억력, 말의 빠르기, 신체적 능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붙잡는 용기가 진정한 존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시간. 김용태와 두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존엄은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은 기억력이나 반응 속도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온 역사와 존엄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어르신들께 잠시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눈을 바라봐주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존엄은 영원합니다. 이런 감동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독자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